저는 초등학교에서 지리 수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자리인 줄 알았으면은 제가 좀 이렇게 발표 얘기를 하실 때 망설였을 건데 그런지 모르고 그냥 발표를 하면 사실 저의 부족함이 너무 잘 보이고 이것 덕분에 저는 이제 또 나름대로 제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자리도 자리고 사람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이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라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AI 사고를 통한 초등 지리 교육의 확장이라는 걸로 잡았는데요. 저는 종종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원래 일반적인 수업을 할 때도 가끔 이제 옆반 선생님께 부탁해서 저희 반에 적용했던 수업을 이렇게 옆반에도 해보고 이렇게 비교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쉬운 게 제가 수업해준다면 그 반 담임 선생님은 그 시간에 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본인 반에 이렇게 바뀌시고 기꺼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주제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실제로 수업을 할 때 그 지역 문제와 해결 방법을 찾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한 아이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교실에서 막 이렇게 웃고 떠드는데 사실 그때 생각을 할 때 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술을 잘 쓰는 법,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초등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또 저희는 특정 교과만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적용을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 기술 자체보다 사고의 흐름이라든지 그 생각의 출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등한시되고 그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이 단순히 AI를 사용한다는 느낌보다는요 표현을 대신하고 오히려 이 생각과 사고, 답을 내는 방식을 소위 외주를 준다라는 이런 표현이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사고를 구성하는가 이게 우리 교육의 목표인데 이런 본질적인 목표가 왠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AI에 대한 기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생성어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못 쓰더라도 교사는 성인이니까 개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 많이 했는데 최근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AI를 다루는 기술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사고 흐름으로 좀 해석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게 AI가 갈수록 그 발전 속도가 높은데 AI가 생각하는 방식은 사람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사람처럼 감정을 흉내내고 판단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들은 오히려 더 사람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 프로그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답이 뭔지 이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답을 어디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AI 사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문제는 현장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령어나 빠른 결과라든지 효율적인 입력법, 지금의 많은 연수들에서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여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가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점점 지금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고자 노력을 하는 AI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AI 사고가 이루어진다면은 생각을 구조하고 질문을 던지고 당연히 학생들이 사고의 근육을 기르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았고요. 저는 이 가능성을 당연히 우리 지리 교육에서 한번 찾아서 제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초등 지리 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간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와 연결시킨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또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정답을 찾는 아이와 아닌 아이 혹은 그냥 질문을 만드는 아이 이런 식으로 양분화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은 당연히 이 질문을 만드는 아이에 가까운데
사실 현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AI를 사용하고 원리를 익히는 것이 이 아이들의 생각을 충분히 꺼낼 수 있는지, 이런 사고를 구조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이론을 세우기는 감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연수할 때 인용되는 분들의 연구를 찾아보았는데요. 특히나 주목해봐야 될 사람이 이분이었습니다. MIT의 AI랩 공동 창업자인 파포트라는 학자인데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주목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좀 그렇죠. 이 교수님이 했던 말씀 중에서 사고를 이제 외화할 때, 밖으로 꺼낼 때, 보여줄 때 힘을 가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파포트가 강조한 구성주의 교육의 핵심인데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밖으로 보여주고 꺼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진짜 학습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분의 제자인 레즈닉이라는 학자도 있는데 스크래치 언어라고 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되게 많이 썼던 것이거든요. 이 스크래치의 개발자인데 이분은 이제 아이들이 놀이처럼 창작하고 배우는 평생 유치원 개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 유치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유치원처럼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학습 방식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오늘날 이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시각화 중심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이런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과 같이 연구했던 공동 연구자인 버스는 키보라든지 스크래치 주니어를 개발하신 분인데 유아 초등을 위한 놀이형 코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AI 그리고 윤리, 시민성을 통합하는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세 교육학자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를 했다는 점인데요. 파포트 같은 경우는 로고 언어 가지고, 그리고 레즈닉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 이것으로 이제 놀이처럼 이제 확산하는 것을 중시했고, 버스라는 학자는 키보라든지 스크래치 주니어를 통해서 감정이나 시민성 이러한 부분들을 내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생성형 AI 역시 단순히 정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의 감정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상상력과 같은 부분을 사고를 외화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화면은 요 학자들이 했던 전체 주요한 개념 철학들을 한 거고요. 혹시나 참고가 될 거해서 대표적인 도구들과 저자 있는 책들 제목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퍼트와 레즈닉 그리고 버스가 했던 부분인데 초등 지휘교육과 연결이 가능한 부분을 도출했고 이 부분을 제가 적용을 해서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시간에 15분을 주셔가지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사고에 기반한 지리 수업인데 제가 설정한 것은 아까 나왔던 거기서 세 가지 요소를 도출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 기반의 공간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질문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결하는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수업에서 구성하도록 생각을 해보았는데 수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흐름 자체는 단순히 한 가지 형태로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형이라든지 순환형, 통합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연구 수업 자체가 저희 반에서만 계속 했으면은 저는 이제 순환형도 쓰고 통합형도 쓰고 했을 건데 이 초등 교육은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반 아니면 정말 다르거든요. 저랑 호흡을 맞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전달하기 쉽고 그렇게 말 많이 안 해도 되는 단계형으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해보았습니다. 수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3차시 수업으로 구성을 해보았고 저희 반 한 학급과 몇 반에 다른 한 학급을 했는데 나오는 이제 3차시 도출 부분은 똑같이 A와 함께 생성하는 이미지로 하였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다른 반에 했고요. 1차시, 2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감정지도 만들기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분석 및 해결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 흐름 그대로 수업을 하였는데
비슷하게 심상지도 만들고 이렇게 학생들이 그 안에서 찾는 과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AI 사고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서 아이들이 그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정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1차식 감정지도 만들기 작업을 해보았는데 단순한 지도 그리기 활동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한 감정을 색깔이라든지 도형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메모지에 적어서 시각화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 자체는 공간을 경험과 연결해서 감정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거는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처럼 이렇게 수치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표현 과정은 시름이나 무서움 같은 이 언어도 예전에는 막 직접적으로 안전지도 같은 거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게 그 무서운 지역이라든지 안 좋은 지역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다 그냥 밝은 표정으로 색깔만 다르게 해놨잖아요. 이게 그 민원의 소지 때문에 그냥 색깔로만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여 이렇게 구조화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감정 중에서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이 빨간색 표시가 많이 모인 장소, 여기가 겹쳐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문제를 원인과 이제 해결 방법, 이러한 것들 흐름을 구성을 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이제 왜 이곳이 어둡고 무서운지, 사람들이 피하는지, 혹은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은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제시를 하였죠.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공간의 위치라든지 접근성, 시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공공 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지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각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는 질문을 부신 바와 같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활동은 이후에 AI에게 제시할 프롬프트 설계의 핵심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통으로 제시한 부분이 이건데요. 이게 저희 반에서 했던 것입니다. 구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특히나 이제 빨간색 표시가 많았던 놀이터 주변 지역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상적인 놀이터는 어떤 것이냐 해서 이렇게 질문을, 프롬프트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작성을 해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제시한 프롬프트 문장이 예시고요. 저희 반 학생들이 만들었던 결과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놀이터를 구성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이제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와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나오는 결과까지 구조화했기 때문에 프롬프트도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는 재밌지만 그늘이 없어서 감정을 먼저 나타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입력하고 AI와 협력해서 보이는 이런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수업을 했었는데요. 요 비하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프롬프트를 짜라고 하니까 기존의 국가 수업에서 했던 것 중에서 미끄럼틀, 그네, 정글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타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거 하고, 놀이터 주변, 그리고 이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록달록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안에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더 길게 적어봐라고 부탁 해서 적은 게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본다면은 수업 끝난 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학생들이 작성한 프롬프트를 분석해 보니 평균적으로 이제 A학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14개 정도의 공간 요소, 아이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데 지붕을 일부러 만들고 주변에 나무가 있고 벤치도 지붕에 있어야 되고 바닥 소재도 이제 고무 소재였으면 좋겠다든지, 그 다음에 입구도 밑으로 뚫린 게 뒤쪽에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 두니까 이쪽에는 차도 다닐 것 같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떼서 만들고, 이러한 부분도 다 고려가 된 것이거든요. 반면에 B학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구현을 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기구가 들어가고 알록달록하고 벤치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네, 선생님 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뿌듯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이제 숫자 차원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전에 아이들과 했던 그런 감정을 데이터화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구조화하는 사고 자체가 인지를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활동 자체가 단순한 창의적 체험이라든지 그런 기존 활용을 넘어서 AI 사고를 매개로 해서 학생들의 감정, 공간 인식, 문제 해결과 연결된 지리 수업이라는 데 참 의의가 있고요. 아이들이 자신이 느낀 이러한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공간, 장소 문제를 발견하고 또 이를 언어로 구조화해서 AI한테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나이 제한 때문에 초등에서 이렇게 구조화해서 직접적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옆 학교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GPT를 생각보다 잘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부모님 거 그냥 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하지 말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좀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AI한테 무언가를 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놀이형 도구로서 AI와 협업해서 그 대안을 설계해보는 활동을 해보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이제 융합된 지리학습에서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리적 사고 활동 자체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아까 말했던 다양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순서대로 구조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그 초등학교에서 주변 지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지역과 고장에서 주변 지역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주변을 많이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AI의 활동과 그 사고, 단순히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이런 노력 자체가 앞으로 우리 지리교육에서 굉장히 풍부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하고는 저희 초등 현장은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장시켜서 모두가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그냥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자면요. 일단은 지리 수업 자체가 워낙 문제를 발견하고 상과 지역을 연결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첫째로는 이것과 관련된 수업 사례 축적과 공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초등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중등이라든지 고등을 이렇게 봐도 특히나 고등 같은 경우에는 또 입시랑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수업 사례나 추적이 많이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좀 더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자료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고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도구의 개발입니다. 단순히 그냥 플랫폼을 써서 이렇게 하고 특정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 지도라든지 문제카드, 프롬프트 설계판 등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외화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오프라인 자료가 됐든 혹은 특정 플랫폼 개발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많은 보급이 이루어진다면은 더 풍부하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공간과 연결된 프로젝트 환경 구축입니다. 주변 공간이라는 것을 관찰하는데 이게 무의미한 활동으로 그냥 일시적인 활동으로 단기성 활동으로 끝난다 하면은 당연히 수업에서 교사들도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더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제시하고 했던 그런 이상적인 뭐 놀이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의 이렇게 교육청이라든지 구청 같은 데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의견의 피드백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연결이 된다 하면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수업은 감정에서 출발해서 공간 문제를 발견하고 결국 새로운 공간을 함께 구성해보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아이들이 저는 수업에서 많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다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의존만 너무 해서 그런 것들을 읽지 않는 이런 수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교육대학교에서도 분에 넘치게 강의를 하는데 저희 초등학생만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대학생들도 되게 질문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매번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하에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이번 수업도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아니죠. 네. 그 15분 주셨는데 20분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